안녕하세요. 유미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 시간이 아니고 표준 교재에 있는 핵심을 요약을 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요 내용만 잘 듣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완벽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신체활동 지원 내용 중에서 두 가지 대상자 중심 요양 보호랑 식사 시 역량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이 어떤 것이 있냐. 대상자는 누구죠? 우리가 돌보시는 어르신들을 우리는 대상자라고 하잖아요. 이분들한테 대하는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든 어르신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이 주무실 때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예시가 뭐가 있냐면 어르신들이 겨우 잠이 들었는데 우리가 기저귀 가는 시간이라고 해서 불을 탁 켜거나 아니면 이불을 덜주거나 이런 행동은 맞지 않다 하는 거고요. 다음에 억제되는 함부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 체위 변경에서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러면 시험에 억제대를 사용했을 때 억제대를 사용하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하고 물으면 자세 변환이 우리가 힘들어져서 욕창이 잘 생기고 다음에 가만히 억제대를 먹고 놓으면 근육이 어, 약해지겠죠. 그럼 근육이 약해지면 뭐예요? 근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장 기능이라든지 인지 기능 자체도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우리가 가만히 어르신을 눕혀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해주고 다음에 움직이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 시간을 정해서 움직이게 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다음에 골다공증이 생기거나 다음에 골다공증이 있었던 분들은 더 우리가 억제들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더 악화되는 겁니다. 다음에 관절이 어떻게 되겠어요? 관절도 가만히 묶어 놓으면 굳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억제대를 사용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피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 대면할 때 우리 어르신들하고 우리하고 대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옳은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옳은 방법은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에서 항상 정면, 그래서 정면에 동그라미, 정면에서 눈높이는 같은 눈높이, 정면 같은 눈높이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죠. 다음에 최소 1초 이상 눈을 맞추며 상대를 본 다음에 계속 보고 있으면 또 어르신 놀래. 2초 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건다가 정답. 다음에 항상 긍정형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자, 긍정형 문장하고 부정형 문장은 어떤 것이냐면 거의 우리가 대부분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어르신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어르신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 나가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들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 요렇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르신 화장실 갈 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문구들을 많이 사용하면 좋겠죠. 다음에 무언가 이야기를 한 후에는 어르신이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답변이나 반응. 최소 몇 초간? 3초간, 3초 이상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을 돌볼 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좋지 않다. 다음에 느긋한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초의 동그라미. 봐야 할 것을 눈높이에서 보여주며 말을 거는 겁니다. 바깥을 뭐 창문 밖에는 어떠네요, 뭐는 어떠네요 할 때 항상 눈높이. 대상자의 피부와 넓은 면적이 닿게 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르신들하고 멀리 서겠죠. 그래서 항상 대상자와 가까이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어르신을 붙잡거나 이럴 때는 넓은 면적 받쳐줘라. 손으로 집어 올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 관절을 받쳐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느리더라도 부축하지 말고 가급적 혼자서 움직이게.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도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적으로 다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돌봄에서 틀렸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더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누워 계세요가 아니고 조금 일어나 앉으실까요, 어르신? 다음에 앉아 계신 분은 여기 책상을 붙잡고 좀 일어나 보실까요? 다음에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화장실까지 좀 걸어 보실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방문 요양이나 가족 요양이나 요양원이나 다 마찬가지. 이런 거 할 때 그 요양보호사 어떤 요양보호사 A급이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다 합격하면은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A급이면 좋겠죠. 제 강의를 들으시는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은 한 번에 딱 합격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식사 및 영양 관리가 이제 신체활동 지원의 두 번째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왜 필요로 할까요? 우리 집에 왜 와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왜 도와드리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와서 좀 도와주세요.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 어머니 점심 식사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식사 드리고 약 드시는 걸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식사나 영양 관리가 필요해서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돌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칙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섭취요양보호의 일반적인 원칙을 보면은 대상자의 식사 습관이라든지 소화 능력을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분이 소화가 잘 되는지, 이분의 식사 습관은 어떤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드시는 분인지, 하루에 두 끼만 드시는 분인지 이런 걸 잘 우리가 파악해봐라, 관찰해라. 두 번째는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 방법, 속도, 음식의 온도 등을 배려하고요. 다음에 식사 전에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항상 위생, 손을 깨끗하게 씻고 다음에 어르신 주변의 환경도 깨끗하게 청결히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르신한테 식사를 드리는데 쓰레기가 수북히 쓰레기통에 있다든지 이동 변기에 소변이 그대로 차 있다든지 뭔가 이런 모습이면 어르신이 안 그래도 입맛이 없는데 식사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식사가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환경 깨끗이 청결히 정리. 다음에 식사 전, 중, 후 하면 식사 전이나 식사 중이나 식사 후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주의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 사례가 좀 걸린다든지 어르신이 식사하는데 갑자기 막 기침을 하거나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구토는 토하는 거죠. 입 밖으로 나오는 거 토하는 거고 아니면 청색증 하면 입술이 새파랗게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청색증 이런 등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식사를 딱 중단해야 돼요. 계속 먹이면 안 돼. 식사 딱 중단하고 빨리 대처, 보고를 해서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를 해서 그 방법에 따라야 되겠죠. 대상자를 항상 우리는 존중하고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그래서 대상자의 보호자 이름에 틀리는 거예요. 대상자를 이게 맞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스스로 하게 우리가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르신이 느릿느릿하게 하고 또 식사를 드시면서 뭔가를 조금 자꾸 흘리고 다음에 이래갖고는 식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다 싶으니까 우리가 조금 조급증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르신한테 숟가락 이리 줘보세요 한다든지 국물에다가 밥을 탁 말아가지고 어르신 하고 드시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어르신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알아서 내가 먹을 건데 저 선생님 왜 저러지? 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네. 뭐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도와준다는 X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스스로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노인의 영양 상태를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입장으로서 한번 관찰해 보는데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하고 영양 부족 지표에 있는 요 말을 가로말을 탈 수 있어야 돼. 어떤 것이 영양 부족 위험의 요인인지, 어떤 것이 영양 부족의 지표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하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 그죠? 그래서 위험 요인이 어떤 것일까요? 하고 시험에 물으면 너무 적은 식사량. 식사량이 너무 적다는 거야. 우리가 관찰해 봤더니 하루 종일. 다음에 영양이 불균형적인 식사. 하루에 식사하는 거 보니까 라면 하나, 라면 반 개, 아니면은 하루 종일 먹는 것이 없고, 뭐 누룽지 조금, 뭐 간식도 없고,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것이 계속 되고 있었다면 좀 뭔가가 영양이 골고루가 아니고 불균형이 오는 거죠. 다음에 너무 고령, 어르신이 고령, 나이가 너무 많아, 또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이 있어. 지금 어떤 질병들이 있어. 이러면은 우리가 뭔가 식사가 제대로 안 되죠. 다음에 식사량도 적을 뿐더러 어르신들이 입맛도 없어하고 그러죠. 다음에 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 약물 사용해서 약의 개수가 종류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이랬을 때도 영양이 충분하게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물 사용 이해가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약물 사용 동그라미 해놓고 어디 영양 부족 위험 요인이다. 이거는 암기.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도 골고루 식사를 안 하시고 뭐만 좋아해요? 그렇죠. 이슬이만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슬이만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식사도 잘 안 하지만 반찬이라든지 골고루 야채 이런 걸 안 드시다 보니까 영양 부족이 되는 거죠. 다음에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좀 우울한 감정이 심하신 분들은 식사를 아무리 차려다 드려도 어떻게 해요? 안 먹어,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가 있어도 이분은 영양이 부족이 되는 거죠. 다음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신 분이거나 빈곤층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뭐 고기를 사 드실 돈이 없다든지 뭐가 먹고 싶어도 해결할 것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죠. 인지장애가 있어서 식사를 내가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이 식사 시간인지 지금 내가 이거 먹어야 되는 건지 안 먹어야 되는 건지 물을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게 자꾸 그 기준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다음에 식욕부진은 뭐예요? 먹고는 싶대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토할 것 같아.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입맛이 없어지고 또 오심하면 속이 니글니글 거리는 거예요. 그게 오심이죠. 그러다가 포물이 나오는 게 이제 구토겠죠. 다음에 연하곤란. 연하곤란은 삼킴장이라고 하는데 연하곤란은 생기는 게 어려우니까 이것저것 많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으니까 또 어떡하죠? 뭐 내가 먹는 거 몇 가지만 정해서 먹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 몇 가지만. 이러니까 영양이 골고루 안 돼요.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이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음 중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위험 요인으로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면은 뭐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어르신이 활동을 잘하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영양 부족이 잘 안 되겠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다음 영양 부족의 지표는 우리가 선생님들도 이 어르신 영양 부족 같아요. 영양 부족이 확실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감소돼 있어. 이 어르신이 옛날에는 60kg가 넘게 나간 것 같은데 지금은 39kg밖에 안 된대요. 뭐 이런 거는 벌써 체중적으로 봐서 반이 된 거죠. 이러면 영양이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이죠. 다음에 신체 기능이 저하돼서 제대로 서지도 못해, 제대로 앉지도 못해. 이런 모습을 보면 이분이 식사를 좀 못하셨구나. 아니면 제대로 못 드셨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다음에 딱 눈으로 봐서도 너무 마르고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제대로 못 먹었구나 또 생각할 수 있고요. 이미 영양 부족이 되면은 피로, 다음에 어르신 자체가 무감동, 활동적이지를 못해. 활동적이지를 못하고, 다음에 인지 수준의 변화가 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뭐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쩌세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기 싫어하고, 그럴 만한 기운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배변 양상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잘 못 드시니까 나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잘 먹어야 우리가 변으로 나오든지 소변으로 나오든지 하는데 안 나오는 거죠. 다음에 상처 회복이 지연, 피부가 상처가 난다든지 어떤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양이 잘 되고 있으면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욕창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욕창을 예방하는 조건에서도 안 되면 나중에 단백질이든 어떤 영양에 강한 물질을 충분히 제공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상처가 잘 나으려면은 영양이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상처가 덧나고 잘 안 낫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탈수 증상은 뭐예요? 입술도 말라 있고 혓바닥도 말라 있고 그다음에 소변도 잘 안 누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자꾸 주무시려고 하고 못 일어나시고 이런 모든 게 종합 세트가 이제 탈수가 된 거죠. 이것은 영양 부족의 지표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어떤 것이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일까요? 어떤 것이 영양 부족의 지표일까요? 이런 거 뒤섞어 놓으면은 찾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는 잘 안 외워지니까 어떻게 딱 책에 딱 꼬리를 달아서 접어놓고 우리가 내가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시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르신들의 식사는 일반식이 있고 잘게 썬 음식이 있고 갈아서 만든 음식 또 갈아서 만드는 것 갖고도 안 돼서 우리가 뭐예요? 더 묽게 하는 유동식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일반식은 어떤 어르신들한테 줄까요? 하면은 일반식 우리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뭐죠? 치아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소화도 잘 시키는 대상자에게는 그냥 일반식을 주는 거예요. 밥, 국, 반찬 뭐 이런 걸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잘게 썬 음식은 어떤 어르신들한테 드리냐 하면 조금 잘게 썰었어. 왜 썰었을까요? 왜 잘게 쫑쫑쫑쫑 썰었을까요?
자, 치아가 저거 잘 씹는 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도와주느라고 썰은 거야. 그러는데 삼키는 데는 문제가 없어. 삼키는 데 문제가 없는 분을 굳이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치아 상태에 따라서 잘게 써는 거예요. 칼로 쫑쫑쫑쫑 아니면 가위로 잘게 잘게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같은 것도 더 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든 게 잘게 썬 음식이다. 갈아서 만든 음식은 어떤 분한테 드릴까요? 하고 시험에 나오면 아주 잘게 썰어도 삼키기가 힘든 대상자에게 아주 잘게 썰어도 못 넘기려고 해. 이러면 안 되겠다. 그 자체도 덩어리인가 보다 해서 우리가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없대 믹서기나 이런 데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서 제공하는데 약간 된 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은 많이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라도 삼키면은 물만 계속 이렇게 묽게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약간 된 죽이 어르신들이 삼키는 능력을 자꾸 떨어뜨리지 않고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줬는데도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유동식으로 가는 거예요. 유동식은 더 묽게 그러니까 죽보다는 더 묽으면 미음 종류겠죠. 수분이 더 많아야 돼. 수분이 많은 미음 형태의 삼키기 쉬운 음식을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건데 자, 두 가지로 또 이거는 구분해요. 경구 유동식하고 경관 유동식. 경구는 입으로 먹는 미음 형태 액체형 음식이라고 우리가 책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드실 수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묽게 해서라도 입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입으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관,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어떤 줄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넣어보면은 여기에 영양을 주면 생명이 유지되겠구나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경관하면 콧줄 달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자가 삼키는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의식장애가 있을 때 비위관하면은 코로 해서 식도로 해서 위 주머니까지 이 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위관을 통해 제공하며 긴 관을 코에서 위로 넣어서 제공하는 액체 음식이 경관 유동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관 유동식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자는 하고 물으면 대상자가 삼키는 능력도 전혀 없고 조금만 먹어도 사례가 너무 잘 걸리거나 아니면 의식장애가 없는 사람한테 드려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가 하나도 없는 대상자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도 삼키는 능력이 있으면 굳이 콧줄을 안 꽂아도 되는 거겠죠. 유동식 중에서 경고 유동식으로 가면 되겠죠 하는 그래서 시험에 시기의 종류가 이제 시험에 또 하나씩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떤 분한테 일반식 드리나요? 어떤 분한테 잘게 썰어 드리나요? 어떤 분한테 갈아서 드리나요? 어떤 분한테 유동식을 드리나요? 하고 물으면 찾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식사 자세는 이제 시험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올바른 식사 자세 하면은 식탁의 높이가 대상자의 배꼽 높이 그래서 배꼽의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배꼽 높이 의자 높이는 어르신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그다음에 의자에 앉을 때는 걸터 앉으면 안 되고 안쪽 깊숙이 앉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앉은 자세는 의자에 깊숙이 앉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식탁에 우리가 팔꿈치가 식탁에 올라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당겨서 앉아야 되겠죠. 이거는 의자에 앉는 분이나 그다음에 휠체어 타고 식탁에 앉는 분이랑 똑같아요. 팔꿈치가 어디? 예, 식탁 위에 딱 올라가도록 바짝 앉아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식탁까지 와서 앉으실 수 없는 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침대에서라도 일어나 앉을 수 있는 분은 침대에 걸터 앉히고 이동식 보조 식탁을 갖다 놓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식판을 차려서 드리면 누워서 드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훨씬 낫죠? 자,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르신의 발은 바닥에 닿아야 되고 다음에 균형이 좀 약하신 분일 가능성이 커져.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양옆이나 앞뒤에 쿠션을 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대어줄까요? 좀 마비가 있는 쪽 아니면 불편한 쪽을 대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라도 침대에 걸터서 앉아서 드신다면은 누워서 드시는 분보다는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이 입맛도 그렇지만 소화시키는 데라든지 자세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음 침대에 머리를 올린 자세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침대에 걸터서 앉혀서 식사를 드실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에 우리가 침대를 일자로 펴서 식사를 드리면 안 되고 침대를 약 30에서 60도 높이는 거예요. 다음에
침대에 누워 계실 때도 머리를 뒤로 젖히면 안 돼.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되고 약간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기도를 살짝 좁게 하면서 식도의 면을 넓게 해야지 밥이 골로 이렇게 들어가게 편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숨 쉬는 대로 밥알이 들어가고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식사를 잘 드린다? 잘못 드리는 거죠. 나는 열심히 밥을 드렸는데 어르신은 뭐예요? 폐로, 기도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면 식사 다 드리고 우리는 밥 먹으러 갔다 와. 근데 어르신이 안 계셔. 어디 가셨어? 그죠? 긴급 상황이 일어나서 중환자실 가셨거나 뭐 119를 타야 되거나 이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잘못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도 자주 나지만 우리가 돌봄을 할 때는 식사를 들 때는 가장 기본 어떻게 해요? 이 자세를 고개를 턱을 약간 앞으로 대고 상체를 약간 숙인 누워 계시든지 앉아 있든지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돼요.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는 이 방법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 편마비 대상자 식사 자세는 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마비다. 이 편마비 대상자 식사 자세가 시험에 식사 자세에서는 제일 1등이에요. 1등. 자 어떻게 건강한 쪽을 밑으로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 그러면 예를 들면 오른쪽이 편마비다 하시면 왼쪽이 밑으로 가게. 그다음에 왼쪽이 편마비다 하면은 어떻게 오른쪽이 밑으로 가게. 어느 쪽이 밑으로? 건강한 쪽. 다음에 마비된 쪽에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서 마비된 쪽으로 뒤로 넘어지지 않게끔 식사하다가. 그래서 요 말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편마비 대상자 식사 자세로 옳은 것은 건강한 쪽의 밑으로, 마비된 쪽에 베개나 쿠션으로 고아준다. 이거는 별표 5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사 돕기의 기본 원칙. 자, 배설 돕기의 기본 원칙, 식사 돕기의 기본 원칙, 개인위생의 기본 원칙. 그래서 이런 기본 원칙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이제 알아놔야 되는 건데 식사독의 기본 원칙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안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밥을 드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식사 전에 움직여야지 어르신이 훨씬 좋은지 움직여야 되겠죠.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인다의 동그라미, 몸을 움직이거나 맑은 공기를 마시면 식욕이 증진됩니다. 입맛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으면 다양한 조금씩 색깔 있게 다양한 동그라미 조금씩의 동그라미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동그라미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동그라미를 어디 할까요? 지금 걱정이에요. 예. 혹시 책상에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교재를 펴놓고 교재에 있는 거랑 이렇게 맞나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죠? 교재가 없으시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지하철을 타시거나 버스를 타시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하시거나 청소를 하실 때는 또 귀로 들으셔도 돼요. 귀로 들어도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는 귀가 너무 얕게 하시는 분들은 또 글자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맛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다양하게 하라고 그랬고 조금씩 드리라고 그랬고 반찬의 색깔은 보기 좋게 담아낸다가 정답인 거예요. 다음에 살에 들리거나 숨쉬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 어르신은 식사를 제가 도와드리거나 어르신이 스스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사례가 걸리거나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좀 숨을 거칠게 몰아쉬거나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넘어간 거죠. 이럴 때는 빨리 식사를 어떻게 해야 돼? 중단에 동그라미 하고 요걸로 끝나면 안 돼. 시설장에게 알려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다음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인 상체를 뒤로 젖히나면 X야.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 다음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 자,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을 하는 꼭 조인 옷을 입고 있으면 소화가 잘 될까요?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입고 있는 옷들은 어떤 옷이 좋을까요? 하면 뭐 면제품이 좋다, 뭐 신축성이 있는 것이 좋다, 다음에 입고 벗기 편한 것이 좋다, 뭐 이런 옷들이 있는 것처럼 뭐 단추가 여러 개 달려 있다든지 벨트로 꼭 묶는다든지 이런 건 좋지 않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자, 왜 국이나 물이나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드릴까요? 하고 시험 문제에 물으면 살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에가 들리지 않게 하고 음식을 쉽게 삼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많은이 아니고 적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드시는 양만큼을 숟가락으로 떠서 우리가 드리는 거는 좀 옳지 않다. 그죠? 그 양보다는 적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숟가락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넣어준다. 입에 음식이 잔뜩 지금 꿀꺽 못하고, 예, 입에 음식이 들어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또, 또 드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이러면 어르신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껴가지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이 천천히라도 드시는데 입 다 드셨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우리가 또 드려야 되겠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할까요? 말까요? 질문을 하지 않는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왜 질문을 하지? 질문을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막 질문을 하고 싶어. 도와드릴 때 어르신 맛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싶고 이거는 어때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면 어르신은 지금 생기는 것도 힘들어서 간신히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거 맞춰가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이거 삼키는데 집중해야 되나 대답을 해줘야 되나 어르신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는다가 정답. 다음 수분이 적은 음식과 신맛이 강한 음식은 어르신들한테 주지 말아라. 왜? 사례가 들릴 수 있어요. 수분이 적다는 거는 덩어리 같은 것만 있고 수분이 없기 때문에 물렁물렁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좀 약간 딱딱한 거. 딱딱한 뭐 있어요? 사탕 같은 거. 아니면 덩어리가 큰 거. 다음에 신맛이 강한 어떤 음식들은 어르신이 신맛이 강하면 침이 더 막 고여서 나와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래가지고 잘못 삼키다가 또 숨 쉬는 대로 훅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에치에치 막 하겠죠. 그래서 신맛 X, 수분 적은 거 X. 그 신맛이 강한 음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면 우리가 뭐 자몽 주스라든지 뭐 이런 것에 바나나 뭐 딸기 뭐 이런 게 오렌지 이런 거 나오면 오렌지가 좀 그러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식사도끼 기본 원칙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식사를 돕는 방법 중에서는 누워 있는 상태라도 가능한 한 우리가 대상자의 상체를 어떻게 할까요? 약간 높인다, 세운다. 다음에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하고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도 확인한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르신을 돌볼 때 식사 돌보거나 이럴 때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맛이 있을까 아니면 온도가 맞을까 이렇게 하면 딱 맞는 거예요. 식사를 우리가 드릴 때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옆쪽에 동그라미, 입술 중앙에는 X야. 우리가 어르신 아세요 하고 이렇게 식사를 드릴 때 숟가락 끝이 입술 중앙으로 가다 보면 어르신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르신이 하다가 밥알이 또 몇 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돌봄을 하시는 분들은 난 너무 잘 드렸어. 이런데 어르신은 너무 잘못 받아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입술 옆쪽으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숟가락의 손잡이 끝을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약간 위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턱 밑으로 주르륵 흘리지 않도록 어르신들은 흘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존감이 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받아 먹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흘리기까지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드릴 때 이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돌봄의 기술이니까 잘 익히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대상자가 사례에 들리는지 잘 관찰하는 거예요. 잘 관찰해.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잘 관찰해서 어르신 자꾸 사례에 걸리는 것 같으면 식사 중단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편마비 대상자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식사하는 동안에 다른 어르신들보다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 왜 그러냐면 편마비가 있으면 만약에 왼쪽이 편마비면 왼쪽 안에 있는 얼굴뿐만 아니고 혀라든지 이런 감각이 다 떨어져서 삼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삼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이 아무 생각 없이 자꾸 편마비 있는 쪽으로 밥을 넣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할 대상자가 편마비 대상자죠. 숟가락으로 자꾸 국물 같은 거 들이니까 다 흘려. 안 되겠다 싶으면 빨대를 사용해서 빨대를 사용할 경우에 빨대를 사용해서 물이나 이렇게 넣어서 어르신 잡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먹을 때 일반인들은 알아서 잘 드세요. 알아서 잘 드시는데 어르신들은 그 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빨대를 손가락 사이에 딱 고정해서 드세요. 이렇게 해야지 맞다. 그래서 손가락 사이에 빨대를 고정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국물은 빨아 마실 수 있는 용기나 아니면 구부러지는 빨대를 꽂아서 어르신한테 숟가락으로 먹는 것보다는 이 빨대를 이용해서 요거를 좀 따라서 잡수세요 하면 좋은데 이때 빨대는 가는 빨대일까요? 굵은 빨대일까요? 굵은 빨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굵은에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얼굴에 마비가 있는 경우는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은 삼키든지 뱉어내든지 하라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키라고 해서 못 삼킬 것 같으면 조그마한 그릇이나 이런 걸 갖다 주고 뱉어내세요 해서 그런 도움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비된 쪽의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쉽기 때문에 식후에 구강 관리까지 잘 해주는 게 식사 도움을 잘한 거죠. 가능하다면 식사 후에 몇 분 동안 앉혀놓을까요? 30분 정도 앉혀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안에 음식을 잔뜩 물고 있는데 30분 앉혀놨다가 이제 30분 앉아 있었네. 이제 눕혀드려야지 하고 눕혀드리면 제대로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왜요? 입에 물고 있는 게 그대로 뒤로 누우면 어떻게 해요? 또 숨 쉬다가 잘못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 돕기 할 때는 사실은 좀 천천히 꼼꼼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경관 영양 돕기를 할 때의 기본 원칙은 경관은 이제 입으로는 안 주는 거야. 입으로는 안 주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코를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우리 위 주머니까지 뭔가 줄이 들어가 있다. 그거하고 연결된 주머니로 해서 이제 식사를 드리는 거죠. 이때 기본 원칙을 보시면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의식이 없는 사람을 경관 영양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가 정답. 요 문구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영양 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 영양 주머니, 비닐 주머니, 영양 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영양 주머니에다가 뭐 한 캔, 두 캔 이렇게 따라서 콧줄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식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식사가 다 들어갔어. 그럼 이 주머니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국그릇, 밥그릇 다 설거지 하죠. 설거지 한 것처럼 영양 주머니도 어떻게 해야 돼? 하루에 한 번 이러면 안 돼. 매번. 그죠? 매번의 동그라미. 다음에 비위간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가 되고 있으면 콧줄로 해서 식도로 해서 위주머니까지 줄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밥을 주면은 입으로 뭐가 나오면 안 돼. 이게 역류죠. 뭐 콧줄을 빼버린다 뭐 이러면 안 되고 빨리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너무 진하거나 농도가 너무 진하거나 너무 빠르게 주입하면은 어르신이 설사를 하거나 설사를 뭐 한 5번 정도 했다 이러면 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농도도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되고 너무 빠르게 또 줘도 안 된다는. 그래서 1분에 한 50cc 이상 들어가면은 안 된다. 적당한 게 1분에 50cc 정도 내려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경관영양 돕기에서도 이분들이 입으로 식사는 안 하시지만 입안은 자주 청결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콧줄을 통해서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으면 코 하나를 막은 거죠. 그러면 이 어르신이 숨을 쉬려고 할 때 입을 벌리게 돼 있어요. 숨을 쉬어야 돼. 입을 벌리면 물도 안 들어가요. 아무 국물도 안 들어가요. 입이 벌어져 있는 상태면은 건조해지겠죠. 건조해지고 다음에 입술은 터고 피도 나고 막 이럽니다. 이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생각해 우리 어르신은 입으로 아무것도 안 먹는데 구강관리가 필요하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또 이런 거죠. 그래서 더 청결히 해줘야 돼요. 우리가 꺼즈로 닦아주든지 아니면 입술 보호제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발라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어르신이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코 속에도 콧줄을 달고 있는 그 코 속에도 왜요? 콧줄 자체가 뭐예요? 이물질이죠. 이물질. 우리 몸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꾸 분비물이 생기고 코 밑에도 다 헐어요. 어르신들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코 속에 분비물이 우리가 축적되기 쉽기 때문에 비위관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다음에 윤활제 같은 것도 발라주고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콧줄로 밥 주시는 분은 똑바로 눕혀서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아. 대상자를 약간 앉게 하거나 안 되면 침상 머리를 올린다.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약간 눕혀서 우리가 드린다. 그래서 왜 오른쪽으로 눕힐까요? 하는 거예요. 왜 오른쪽으로? 자, 위 주머니의 모양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을 왼쪽으로 눕혀서 드리면 너무 왼쪽 주머니 쪽으로만 들어가갖고 거꾸로 역류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해야지 소장으로 또 밑으로 이렇게 쉽게 내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경관영양 돕기에서 어르신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어느 쪽으로 눕힐까요? 찾으세요 하면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하고 왜 오른쪽으로 해야 되냐면 왼쪽으로 눕히면 역류가 된다.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오른쪽으로 눕히면은 위 주머니를 통해서 십이지장, 소장, 대장으로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 별표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영양 주머니가 교과서에 보시면 그 링겔 맞는 수액 폴대 그 위에다 걸려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게, 수액은 심장보다 높게, 그다음에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높지 않게, 방광보다 아래에 이렇게 위치 정하는 이런 것들도 착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다음에 주입 시에, 경관영양 주입 시에 구토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비위관을 잠근 후, 두 번째는 시설장애가 알린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투약 돕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드리고 나면 우리가 구강 관리도 해드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르신 약 드려야 되겠네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투약 돕기도 시험에 이제 한 문제씩 꼭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씩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투약 돕기에 돕는 방법 하면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얘를 가란든지 아니면 껍질을 벗긴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대상자가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의료진에게 빨리 문의를 해서 지시에 따른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약을 임의로 갈거나 쪼개지 않는다가 정답.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처방된 이외의 약을 섞어서 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잘못 복용했을 경우에는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된답니다. 그다음에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등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반드시 투약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금식인 경우에도 매일 투약해야 하는 약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혈압약을 찾아야 됩니다. 자, 경구약 복용 시 한 주의점을 볼게요. 자, 입으로 먹는 약을 경구약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이제 가루약도 있고 알약도 있고 물약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자,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그러니까 가루약을 마른 가루약을 입안에 털어서 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에 개서 줘야 된다는 뜻이고,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약이 적을 경우에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나 무침 주사기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알을 못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어르신의 그 상태가 떨어져서 입을 갠신히 숨만 쉬는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알을 못할 경우에는 주사기를 뽑아서 입 옆쪽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침에 녹여서 이렇게 살살 들어가도록 해야지만이 약을 제대로 먹은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줬는데 입술에 다 발랐거나 이러면 약을 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거야.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녹인 가루약을 흡이나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하는. 다음에 알약. 자, 알약을 약병에서 약 뚜껑으로 옮긴 후 손으로 옮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약병에 약을 한 통 타왔어. 그런데 이번에는 한 두 알을 먹일 거야. 이랬을 때 약 뚜껑을 열죠. 뚜껑을 열면 쓸 때 내 손으로 약통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꺼집어내는 게 아니고 뚜껑 연 데다가 두 알 따라서 다음에 손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다음에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푹푹 따랐다가 푹푹 집어넣거나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사실 약간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구인데 두세 번 나누어서 먹이면 되죠. 알약이 6알이야. 나 못 먹겠어. 어르신이 안 먹겠다고 그래.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으면 뭐 3알, 2알, 3알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씩 복용하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대상자가 손을 떨거나 약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그런 상태의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약 잡수세요 하고 그냥 들여버리면 어르신이 알약은 다 흘렸어. 3알 중에 2알 흘리고 1알만 먹어. 근데 흘린 약이 중요한 약이야. 이러면 어쩔 거예요? 드신 거예요? 안 드신 거예요? 나 몰라 하시면 안 돼요. 안 드신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면 정답이 직접 입안에를 동그라미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는 거죠. 다음에 약의 흡수가 잘 되도록 충분히 물을 준다. 자, 우리가 약을 드릴 때 물을 어떻게 드려야 돼? 충분히 동그라미 충분히. 너무 물을 조금 먹이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알이 내려가지를 못해. 다음에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충분히 드린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물약은, 자, 이제 물약을 이제 타왔어요. 물약은 뚜껑을 열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 다음에 계량컵을 눈높이. 자, 여기에서는 뚜껑의 위가 바닥. 다음에 계량컵은 눈높이 동그라미 해놓으면 됩니다.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어서 잘 섞이도록 하고 물약병을 봤더니만 색이 이상하네. 다음에 뭐가 뿌옇게 떠네. 이거는 변질된 거야. 이 변질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린다의 동그라미. 다음에 물약병에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어.
라벨이 붙은 쪽을 내 손바닥으로 오도록 쥐고 라벨이 붙지 않은 반대쪽으로 용액을 따른다고 정답이. 이 문구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라벨이 붙은 쪽을 내 손바닥으로 잡고 어떻게 해요?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가 정답. 이해되셨죠? 다음에 병뚜껑을 닫기 전에 물약 이렇게 따랐으면 병뚜껑을 닫기 전에 그냥 닫지 말고 입구를 깨끗한 종이 수건이나 이런 걸로 닦고 내 손으로 쓱, 이거 안 되겠죠? 예, 깨끗하게 닦고 병뚜껑을 닫아 놓는다. 그래서 물약 뚜껑의 위치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약 뚜껑의 위치. 자, 뚜껑을 열었을 때 위가 바닥이면은 그 뚜껑의 안쪽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안쪽은 위로 향해야 되겠죠. 요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슬쩍 읽어서 많이 헷갈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요거는 틀리게 만들어야지 하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뚜껑의 위가 바닥이랑 같은 말이 뭐예요? 뚜껑의 안쪽이 위로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약의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용하게 한다. 자, 약의 용량이 많을 때 그렇게 해요? 적을 때 그렇게 해요? 적을 때입니다. 자, 안연고하고 안약의 차이를 아시죠? 자, 안약은 맑은 액체하고 몇 방울 똑똑 떨어뜨리는 거고 안연고는 뚜껑을 열면 이리 하얀 게 쭉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안약이든지 안연고든지 그림이 시험에 나오든지 어디에 떨어뜨릴까요? 위치가 나오든지 말시로 나오든지 글씨만 있는 거 아니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이제 쉬워요. 자, 안약은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먼저 안약을 넣기 전에 닦아준다. 왜 닦아줄까요? 우리가 왜 안약을 넣어? 눈에 염증이 있거나 눈에 통증이 있거나 하면서 벌써 눈에 뭐 이렇게 진물이 있거나 그럴 거야. 그 상태로 놓고 안약을 넣으면 되겠어요? 멸균솜 어떻게? 소독솜이죠. 소독솜으로 코를 중심으로 해서 코 안쪽에 코를 중심으로 해서 코 있는 쪽이 안쪽이야.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뭔가로 닦아줘야 돼. 뭘로 닦아? 소독솜으로 닦아요. 닦아주고 나서 다음에 결막낭을 노출해서 아랫 눈꺼풀 윗눈꺼풀이 아래요. 아래쪽에, 아랫 눈꺼풀 쪽에 하안검이라고 그러죠. 아랫 눈꺼풀 쪽에. 자, 위치는 어디? 눈의 중앙에서 약간 외측, 바깥쪽으로. 그래서 외측으로 1 내지 1cm 높이에서 안약을 떨어뜨리라는 양만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방울이면 한 방울, 두 방울이면 두 방울. 이럴 때 이 그림에 눈 동자를 보세요. 자,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어르신 눈에 이렇게 약 넣어 드릴 거예요. 어르신 여기 눈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약 넣어 드리면 좋아질 거예요. 할 때 위치를 어떻게 해요? 눕든지 안 뜬지 간에 눈을 어떻게 위를 보세요 해서 눈동자가 위로 가 있죠. 눈동자가 아래로 가 있으면은 어떻게 안 돼. 위로 살짝 가 있는 상태에서 똑똑 떨어뜨려야 되죠. 다음에 안약을 떨어뜨렸어요. 그냥 놔두면 안 돼. 또 하나 더 해야 돼. 점적 후에 비루간이라고 해서 요 코하고 코 사이를 이렇게 조금 가볍게 눌러줬다가 좀 떼야 돼. 왜 그러냐면 자, 여기하고 뚫려 있어. 요 눈 주위하고 코로 뚫려 있어. 그러면 눈 치료하려고 넣은 안약이 코로 내려가면 효과 있다 없다? 효과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잠깐 눌러줄까요? 하고 물으면 비루간. 아셨죠? 예, 그래서 안약은 그림으로 나와도 나는 찾을 수 있고 말시로 나와도 찾을 수 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실 수 있죠? 자, 귀에 약 넣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귀에 약을 왜 넣을까요? 귀가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귀가 아프거나 해서 약을 넣어서 치료를 하려고 이제 귀에 약을 넣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귀에 약을 넣을 때 치료할 귀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요? 귀에 약을 넣을 때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해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하면 거기다 어떻게 넣어? 그러니까 위쪽에 동그라미 하고 귀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편안한 자세에서 하는데 귀를 위쪽으로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입니다. 다음에 귀도 마찬가지로 귀가 아프면 진물이 좀 낫겠죠. 그러면 이거를 닦고 놀까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약만 떨어뜨릴까? 아니죠. 이때는 면봉에다가 용액을 묻혀갖고 귀 바퀴에 나와 있는 진물 같은 걸 좀 웨이도로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웨이도입니다. 네이가 아니고 웨이도 바깥쪽만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약을 넣자는 거예요.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잠깐 담근다. 자, 귀에 약 넣을 그 약병이 약 용액이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워 버리면 요 네이의 자극을 받아서요. 좀 속이 니글거리거나 토하려고 하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지근한 정도면 돼요. 그래서 손이 좀 따뜻하신 분들은 손으로 약병을 붙잡고 있어도 되고 좀 안 되겠다 싶으신 분은 약간 온수에 약병을 살짝 넣었다가 빼도 돼요.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다음에 귀 바퀴를 어떻게 잡아다녀야지만 귀의 길이 펴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에 있는 귀의 윗부분을 뒤로 위로 당기는 요 그림 자체가 시험에 또 나오죠. 많이. 그래서 그거를 말로 하면은 귀 바퀴를 후상방의 동그라미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에
측면을 따릅니다. 귀 중앙에다 툭 떨어뜨리면 안 돼. 측면의 동그라미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합니다. 그다음에 귀 입구를 약은 다 넣었어요. 그럼 어르신 이제 돌아다녀도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귀 입구를 잠깐 동안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 정도는 그대로 누워있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약이 귀 안에서 흡수되고 제대로 이제 치료의 효과를 내야 되겠죠. 다음에 작은 솜을 15분 내지 20분 정도 너슬하게 귀에 끼워놨다가 빼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솜은 또 어디서 구해? 자른 솜 같은 거는 약국에 가면 또 구입할 수 있죠. 다음 약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게요. 다음 중 약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종합으로 물을 수도 있고 알약을 보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주의사항을 보시면 들은 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요. 그래서 어린이나 아니면 치매 어르신 이나 애완동물들이 그걸 꺼내서 먹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다음에 치매 대상자의 약은 가능하면 약상자에 잠금 장치를 하라는 거예요. 딱 잠가놔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저녁에라든지 이럴 때 밤에 잠을 안 자고 뭡니까? 서랍을 다 열어서 이거 뭐야? 하면서 한 달치 다 이제 뜯어서 이렇게 드시고 계시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잠금 장치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알약은 기본적으로 햇빛을 피하고 습기가 없는 데 두는 거지. 그래서 햇빛을 피해 보관하고 원래의 약 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햇빛에 두면 안 되고 다음에 가루약은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가루약 통에서 우리가 가루약 한 숟가락 퍼낼 때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떠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럽제 물약은 서늘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고 오래된 물약은 이전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색깔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난다든지 뭐가 뿌옇게 떤다 이러면 다 변질된 거죠. 그러면 폐기가 정답이죠. 다음에 깨끗한 플라스틱 계량컵 스푼에 덜어서 먹여야지 약 용기째 우리가 입으로 빨아서 먹거나 이러면 침이 약 안으로 섞여 들어가서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잘못 따른 약은 다시 물약병 안으로 넣는다 X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따르거나 이럴 때는 좀 꼼꼼함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안약이나 귀약 같은 것은 투약 후 입구를 생리, 식염수, 솜으로 잘 닦아서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약 보관하는 것도 어떻게 보관하세요? 뭐 약국에서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보관하면 되겠죠. 어떤 거는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약들은 뭐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시럽이거나 또 뭐예요? 인슐린 주사 같은 거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얼면 안 돼. 얼리면 안 된다. 그래서 냉장고 같은 데 저 깊숙이 넣으면 안 되고 어디다 넣나요? 입구 쪽에, 바깥쪽에 우리가 그렇게 넣어놓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상자하고의 대면하기, 다음에 식사 돕기 자세, 식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나, 살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약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약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귀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약 보관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나오니까 요 정도로 핵심 요약 정리를 해놓으면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문제는 다 맞힐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 준비는 배설 돕기 한 5문제 정도 나오는 것을 또 빨리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